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동편에서 떴건만 궐 안의 공기는 어찌 이리 칙칙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구중궁궐이라 하면 고운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리고 분 냄새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아야 마땅한 법입니다. 헌데 지금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 꼴을 보자니 이건 장터 뒷골목, 호라비들 모여 사는 냄새 저리 가라 할 지경입니다. 지나는 사람이라곤 거뭇거뭇 수염 자국난 내관들 뿐이고 가끔 보이는 무관들의 땀 냄새만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이 사단이 난 것은 바로 닷새 전 임금 이헌이 내린 청천벽력 같은 어명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에 띄는 여인네들은 모조리 출궁시키라. 단 한 명도 남겨서는 아니 된다. 처음에는 상선도 도승지도 농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임금의 눈빛이 서리빨보다 차가우니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그날로 수백 명의 나인과 상궁들이 눈물을 훔치며 보찜을 싸나갔고 텅 빈 궐에는 오로지 사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네의 손길이 사라진 대궐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기 수라간 뒤편 우물가를 한번 보십시오. 팔을 걷어붙인 늙은 내관 셋이 쭈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 젊고 힘 좋은 무수리들이 방망이질을 하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워야 할 곳이거늘 지금은 곡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대전 내관 영감, 꺼 방망이질 좀 살살 하시오. 비단 옷감이 다 해지겠소이다. 김상궁 대신 빨래터로 좌천된 박 내관이 허리를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옆에서 임금의 속적삼을 비누질하던 최 내관이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이 사람아, 살살 하려 해도 내 손이 워낙 솥뚜껑 같아서 당최 조절이 안 되는 걸 어찌하오. 그나저나 이놈의 때는 왜 이리 안 빠지는가. 무수리들은 요술이라도 부리는 게지. 최 내관이 홧김에 방망이를 힘껏 내리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임금의 귀한 적삼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새 내관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소? 박 내관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새 늙은이는 찢어진 적삼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상을 짓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한지 지나가던 까마귀도 비웃고 갈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궐의 현주소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대전의 아침 풍경 또한 가관입니다. 임금 이헌이 기침하여 자리에 앉자 상선 영감이 조심스레 다가와 새순물을 대령합니다. 본래는 고운 손길의 지밀 상궁이 따뜻한 수건으로 오간을 닦아드려야 하나 지금은 쭈글쭈글한 상선의 손이 임금의 얼굴로 다가갑니다. 전하, 옥체를 씻으실 시각이옵니다. 상선이 거친 손수건으로 임금의 얼굴을 닦아내는데 힘 조절에 실패했는지 이헌의 고개가 뒤로 획 젖혀집니다. 이헌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이 말합니다. 상선, 내 얼굴 가죽을 벗겨낼 셈인가?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소신이 평생 분만 잡던 손이라 힘 조절이 서툴러서 그만. 상선이 납작 엎드려 조아리자 이헌은 한숨을 푹 내쉽니다. 거울을 보니 한쪽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 대신 늙은 내관의 투박한 손길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니 임금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헌이 의관을 정제하고 편전으로 향하는 길, 도열에 있는 승지들과 사관들의 꼴도 말이 아닙니다. 옷매무새를 만져줄 부인들도 없고 권례 친박 나인들도 없으니 다들 갓은 삐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구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의정 대감은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는지 짝짝이 버선을 신고 서 있는데 엄지발가락 쪽 구멍으로 하얀 살이 비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헌은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오늘따라 조정의 기강이 헐거워 보이는구나. 의관이 저리 흐트러져서야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이혼의 지적에 우의정이 붉어진 얼굴로 읍소합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권례의 침선비들이 모두 출궁하여 신들의 관복을 손질해 줄 사람이 없사옵니다. 댁에 있는 처들도 갑작스런 흉년으로 친정에 내려가 있어 신들이 직접 다림질을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우의정. 자네는 나라의 녹을 먹는 대신이 자기 옷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내대장부가 칼을 갈 줄 알면 다리미질도 할 줄 알아야지. 이혼의 핀잔의 신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도 속으로는 내가 너무했나 싶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헛기침만 두어 번 할 뿐입니다. 편전 회의가 끝나고 밤이 깊어오자 궐은 정막 강산으로 변했습니다. 낮 동안 왁자지껄하던 내관들의 앓는 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혼은 침전에 홀로 앉아 상에 놓인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뜰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상선 밖에 있는가? 예, 전하. 분부하실 것이 있으시옵니까? 문 밖에서 졸고 있던 상선이 화들짝 놀라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저 달이 너무 밝아서 부른 것이다. 물러가 쉬거라. 하오나 전하, 밤바람이 차옵니다. 금침을 봐드릴 테니 드시지요. 되었다. 내 오늘은 잠이 오지 않는구나. 혼자 있고 싶으니 썩 물러가라. 상선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이혼은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낡고 검게 그을린 참나무 숯 한 조각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궁궐에서 임금이 품고 있는 것이 고작 숯이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혼에게는 이 숯 조각이 옥새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숯 조각을 어루만지는 이혼의 눈가에 인의 물기가 차오릅니다. 달래야, 내가 준 이 숯은 아직도 내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데우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의 기억은 5년 전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쳤던 그 겨울날로 돌아갑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져 죽어가던 그를 살려낸 것은 숯 굽는 처녀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온몸을 녹여주었고 거친 손으로 끓여준 보리 죽은 세상 어떤 수라상보다 달콤했습니다. 이혼은 숯 조각을 입술에 갖다 대고 흐느낍니다. 내가 미쳤지. 왕이 되면 너를 제일 먼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쟁에 휘말려 널 잊은 채 3년을 보냈구나. 다시 찾았을 때는 텅 빈 오두막뿐이었거늘. 그가 궁녀들을 모두 내보낸 진짜 이유는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진한 분 냄새를 풍기는 여인들을 볼 때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던 달래의 모습이 겹쳐 보여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달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 차라리 고독을 택한 것입니다. 이혼의 굵은 눈물 방울이 숯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지만 사랑하는 여인 하나 찾지 못해 밤마다 가슴을 치는 한 사내의 울음소리가 깊은 밤. 대궐 담장을 넘지 못하고 맴돕니다. 그 시각 궐밖 저작거리에 허름한 주막. 늦은 밤까지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퉁퉁 부은 한 여인이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지만 눈동자만은 별처럼 빛나는 여인. 개똥아, 아니, 이혼 도련님, 잘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도 도련님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님께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두 사람의 그리움은 달빛을 타고 서로에게 닿으려는 듯 애처롭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혼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선 영감이 웬 정체불명의 탕약을 들고 서 있는데 그 꼴이 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선은 밤새 내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여인들이 없어서 칙칙해진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며 볼에 붉은 연지를 곤지처럼 찍고 나타난 것입니다.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볼에 빨간 점을 찍고 수줍게 웃고 있으니 이원은 놀라서 딸꾹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 전하, 내의원에서 올린 보약이옵니다.
소녀, 아니 소신이 정성껏 다렸사옵니다. 상선이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탕약을 내밀자 이원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상선,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인가. 당장 그 연지 닦아내지 못할까. 아이고 전하. 권례에 꽃이 없어 삭막하시기에 소신이 잠시나마 꽃이 되어드리고자. 시끄럽다. 내 눈이 썩을 것 같으니 썩 물러가지 못해. 이원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상선은 탕약 그릇을 들고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상선의 뒷모습을 보며 이원은 어이없어 하다가도 저 늙은 신하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싶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이원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오늘 밤부터라도 잠행을 나가야겠다. 이 넓은 조선 팔도를 뒤져서라도 내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리라. 이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궁녀 없는 궐의 대혼란 속에서 임금의 위험천만한 밤마실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경복궁의 담장은 높고도 견고했습니다. 그 너머 세상은 임금 이원에게는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자 사무치는 그리움이 숨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원은 침전 병풍 뒤에서 끙끙대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용포를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도포를 걸치는 중이었는데 평생 남의 손을 빌려 옷을 입어온 터라 고름 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놈의 고름은 왜 이리 꼬이는 게냐? 달래가 메어줄 때는 스르륵 잘만 풀리더만. 이원이 혼자 투덜거리며 갓근과 씨름하고 있을 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상선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상선은 임금의 해괴한 몰골을 보고는 들고 있던 촛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갓은 삐딱하게 쓰고 도포 자락은 짝짝이로 늘어뜨린 채 한쪽 버선은 신다만 꼴이라니. 저 전하, 지금 그 차림으로 어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혹여 또 빨래터에 가셔서 내관들을 놀려주려 하시는지요? 이원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갓을 바로 고쳐 썼습니다. 상선, 눈치가 곰보보다 못하구나. 내 오늘 밤 민정을 살피러 잠행을 나갈 것이다. 백성들이 이 냄새나는 궐 밖에서 어찌 사는지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 잠행이라니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호위무사도 없이 어딜 가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지난번 사냥 나가셨다가 길 잃어 멧돼지랑 하룻밤 동침하신 일을 잊으셨사옵니까? 어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오늘은 다르다. 내 이미 지도를 다 외워두었으니 걱정 말라. 그리고 자네도 같이 갈 것이니 채비하거라. 상선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이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선도 내관복을 벗고 남루한 보찜 장수 차림으로 변장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 뒷담 개구멍, 아니 비상문을 통해 조심스레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에 한양거리는 궐 안과는 전혀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가 가까워져 오는데도 야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 왁자지껄한 흥정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이원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상선 저것 보게. 저게 말로만 듣던 엿장수 가위질 소리인가? 참으로 경쾌하구나. 이원은 신기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덩치 큰 사내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이쿠,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앞 좀 보고 다니시오. 사내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자 이원은 순간적으로 임금의 위엄을 되찾아 근엄하게 꾸짖으려 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때 상선이 기겁하며 이원의 입을 틀어막고는 사내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형님. 제 동생 놈이 좀 모자라서 그럽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눈치코치가 없으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뭐? 모자라? 사내는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이원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상선, 내가 모자라다니. 저 무례한 자를 당장 의금부에 하옥시켜야 마땅하거늘. 전하, 제발 목소리 좀 낮추시옵소서. 여기서 전하라고 부르시면 저희 둘 다 멍석말이 당해 뼈도 못 추립니다.
오늘 밤만은 저를 형님이라 부르시고 전하는 철없는 동생 행세를 하셔야 합니다. 기가 막혀서 내 살다 내관을 형님이라 부르는 날이 올 줄이야. 이혼은 입이 대팔 나왔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바람에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선이 눈치 빠르게 근처 주막으로 이혼을 안내했습니다. 욕쟁이 할매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삐딱하게 걸린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평상에는 장사치들과 짐꾼들이 모여 앉아 국밥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평상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자 욕쟁이 할머니가 행주를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뭘로 줄까? 국밥? 수육? 이혼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수라상 하나 내오너라. 반찬은 12첩으로 하고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가져오되 은수저는 필히 소독해서.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이혼에게 꽂혔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라? 수라상? 이 미친놈이 어디서 약주를 잘못 처먹었나? 여기가 대궐인 줄 아냐?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반찬 타령이야. 꼬우면 딴 데 가. 이혼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쌍욕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궐에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읍소할 뿐 이렇게 대놓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상선이 급히 끼어들며 할머니 손에 엽전 몇 양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주모님, 이 친구가 헛것을 봐서 그럽니다. 국밥 2그릇에 수육 1접시만 주십시오. 넉넉하게 담아서요. 채 돈은 있구만. 알았소. 할머니가 획 돌아서자 이혼이 상선에게 속삭였습니다. 상선, 저 여인은 목청이 대포알 같구나. 내 고막이 다 얼얼하다. 헌데 저 엽전은 어디서 났는가? 내 탕고에서 훔쳐온 게냐? 전하, 이건 제 사비옵니다. 궐 밖에서는 돈이 없으면 임금님도 굶어 죽는 법입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돼지 족발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국물에 숭숭 썰어 넣은 파와 고기 덩어리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국밥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 아우야. 어서 드시게. 식으면 맛없네. 상선이 재촉했지만 이혼의 시선은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뿌연 김서린 풍경 속에서 잊지 못할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뜨거우니 호호 불어 드셔요. 5년 전 겨울 숯 굽는 가마 앞에서 달래가 끓여주던 그 거친 토란국. 가진 게 없어 맹물에 된장만 풀고 토란 몇 알 넣은 게 전부였지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던 그 따뜻함을 이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달래는 자신의 몫은 덜어내어 이혼의 그릇에 더 얹어주며 환하게 웃었더랬습니다. 달래야. 이혼의 눈에서 뚝하고 눈물 한 방울이 국밥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름진 국물 위로 파동이 일며 눈물은 금세 사라졌지만 이혼의 가슴 속 파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국밥 참으로 짜군요. 이혼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주모가 간을 너무 세게 했나 보군요. 물을 좀 부어드릴까요? 아니다. 내 눈물이 들어가서 짠 것이다. 달래가 해주던 국은 슴슴하니 참 맛이 좋았는데 내가 그 맛을 잊고 산지 벌써 5년이구나. 나는 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배를 불릴 때 그 아이는 어디서 굶고 있지는 않을지. 이혼은 족발을 뜯고 있던 상선이 민망하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라는 자리가 이 화려한 옷이 오늘따라 더없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참, 오늘따라 숯이 아주 잘 구워졌네 그려. 이 정도면 대궐의 납품에도 손색이 없겠어. 숯이라는 단어에 이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커먼 검댕을 묻힌 장사치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국밥 그릇을 밀쳐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 여보시오들.
지금 숯이라 하였소? 그 숯, 어디서 가져온 것이오? 이헌이 다급하게 묻자 장사치 중 하나가 힐끔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저기 남산 밑에 가면 숯 굽는 마을이 있잖소. 거기서 제일 솜씨 좋은 달자 쓰는 처자가 구운 거지. 왜 댁도 숯 좀 사려우? 이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달자 쓰는 처자라니. 달래가 분명했습니다. 그 처자 이름이 혹시 달래가 아니오? 김달래. 어라? 그 괄괄한 처자 이름을 어찌 아시오? 맞소. 숯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는데 성질이 아주 불같아서 웬만한 사내는 눈도 못 마주치지. 허허. 이헌은 상선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들었느냐 상선. 찾았다. 내 달래를 찾았어. 이헌은 밥값을 치를 생각도 잊은 채 주막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상선이 족발 뼈다귀를 입에 문 채 허둥지둥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 전하, 같이 가시옵소서. 그리고 밥값은 제가 냈습니다요. 밤거리를 달리는 이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이헌이 주막 모퉁이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누군가와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상대방이 뒤로 넘어졌고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하얀 콩나물들이 밤하늘의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어이쿠 괜찮으시오? 이헌이 황급히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허름한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이헌을 쳐다보는 순간 이헌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 숯검댕이 묻어 거뭇거뭇하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눈동자. 5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하며 꿈속에서조차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달래야? 이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이헌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달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콩나물을 줍지도 않고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야, 기다려라. 나다 이헌이다. 이헌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골목길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딜 가는 게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헌이 갓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래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족발 뼈다귀를 든 상선이 헐레벌떡 쫓아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거기 개똥이 많사옵니다. 밟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달래의 도망 실력은 가히 토끼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솜씨가 어찌나 날쌘지 평생 궐 안에 반듯한 길만 걸어온 이헌이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달래야, 거기 서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헌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을 찾아 헤맨 정인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달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달렸습니다. 골목 끝 막다른 길, 낡은 담벼락 앞에서 달래가 멈칫했습니다. 이헌은 그 틈을 타 간신히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은 이헌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래야, 왜 도망치는 게냐? 내가 무섭더냐? 달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과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전하, 여긴 전하께서 오실 곳이 아니옵니다. 어서 돌아가시옵소서. 전하라니,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냐? 나는 내가 알던 그 이헌이다. 개똥이, 그래 개똥이라 불러다오. 개똥이는 죽었습니다. 5년 전 도련님이 떠나시던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높디 높은 임금님만 계실 뿐입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헌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달래야, 내가 늦어서,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난 게냐? 그래,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궐에 들어가자마자 정쟁에 휘말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궁궐에서 비단 이불 덮고 주무실 때 저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여나 도련님이 찾으러 올까봐 그 산속 오두막을 3년이나 지켰습니다. 숯을 구워 팔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렸단 말입니다. 달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이 폭발한 것입니다. 도련님이 약조하셨지요. 벚꽃이 피면 데리러 오겠다고. 헌데 벚꽃이 3번이나 피고 지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이제 와서 불쑥 나타나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다니요. 이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래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그 어떤 변명도 비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달래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고개를 획 돌려 피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몸에선 천한 숯 냄새만 납니다. 고귀하신 용포에 더러운 검댕이 묻을까 겁이 납니다. 달래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내 숯 냄새가 내게는 가장 향기로운 꽃 냄새다. 궁궐의 그 어떤 향수도 내 향기를 대신할 순 없었다. 이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궁녀들을 다 내쫓으셨다 들었습니다. 그 곱고 예쁜 궁녀들도 마다하시는 분이 저 같은 천한 숫쟁이를 마음에 두실 리가 있습니까? 그저 옛정이 생각나 한번 놀려보러 오신 거겠지요. 아니다. 내가 궁녀들을 내보낸 건 오로지 너 때문이다. 내 눈엔 너 말고는 다른 여인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여인의 냄새조차 맡기 싫어서 그랬단 말이다. 이헌이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달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천하의 임금님이 고작 숯 굽는 자신 때문에 궁녀를 다 내쫓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상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헉헉, 전하, 아이고 죽겠네. 달래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우리 전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요. 궐 안이 지금 남자들 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내관들이 치마 입고 빨래하느라 아주 죽을 맛이라니까요. 상선의 우스꽝스러운 증언에 달래는 자기도 모르게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는 그녀의 모습이 달빛 아래 처연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헌은 그 틈을 타 달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숯검댕이 깊이 박힌 그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손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잡고 싶은 손은 오직 이 손뿐이다. 달래야, 나와 같이 가자. 궐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달래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손을 뺐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는 하늘의 태양이시고 저는 땅바닥의 먼지입니다. 태양이 먼지를 품으면 그 빛이 흐려질 뿐입니다. 전하의 앞길에 제가 오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점이라니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내가 왕인데 내가 괜찮다는데. 세상 사람들 입이 무서운 법입니다. 저 때문에 전하께서 성군이 되지 못하신다면 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잊고 훌륭한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달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헌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단호하고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래야. 이헌은 멍하니 서서 달래가 사라진 골목길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한 별들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과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헌은 직감했습니다. 달래의 눈 속에 아직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달래가 사라진 골목 어귀에서는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복면을 쓴 사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헌과 달래를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 임금이 밤마다 몰래 만나는 계집이 숫장수라. 이거 아주 재미있는 먹잇감이 생겼군.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좌자가 새겨진 호패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권력가인 좌의정의 끈앞풀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헌은 매일같이 잠행을 나갔습니다. 상선 영감은 간이 다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매번 임금을 따라 나섰지만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고집은 바위보다 단단했고 그 눈빛은 달래를 향한 일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헌은 낮에는 편전에서 국정을 돌보는 성군의 모습을 보였지만 해가 지면 허름한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남산 및 숫가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달래가 혼자 숯을 굽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튿날 밤 이헌은 달래의 숯가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달래는 가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숯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검댕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이지만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헌의 눈에 여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달래야 나왔다. 이헌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달래는 불쏘시개를 든 채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아니 전하, 어찌하여 또 이곳에 오셨사옵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나는 전하가 아니라 이헌이다. 개똥이라 불러도 좋으니 제발 그 딱딱한 말투 좀 그만두어라. 이헌이 달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달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어찌하시려고. 누가 보면 어떠냐.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인데 그게 죄가 되느냐? 이헌은 가마 앞에 쌓인 참나무 더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무를 가마에 넣으면 되는 게냐? 내가 도와주마. 아이고 안 됩니다. 그 고운 손의 가시가 박이면 어찌합니까? 달래가 황급히 나무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헌은 고집스레 나무를 가마 입구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잘못 잡아서 그만 나무 한쪽 끝이 이헌의 이마를 쿡 찔렀습니다. 악! 이헌이 이마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자 달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습니까? 어디 좀 보십시오. 달래가 이헌의 손을 치우고 이마를 살펴보니 붉은 자국이 올록볼록 났습니다. 달래는 자신도 모르게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참나 전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숯 굽는 것은 천한 일이옵니다. 천한 일이라니. 세상에 천한 일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나려면 숯이 필요하고 그 숯을 만드는 내 손길이 어찌 천할 수가 있겠느냐. 이헌의 진심 어린 말에 달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전하. 제발 돌아가십시오. 이러시면 제 마음만 아프옵니다. 좋다. 내 돌아가마. 하지만 내일 또 올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계속 올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이헌은 일어서다가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편하게만 살아온 몸이라 잠시 쪼그려 앉아 있었다가 일어나니 다리에 쥐가 난 것입니다. 내 다리야. 이헌이 비틀거리자 달래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헌은 달래의 거친 손이 자신의 팔을 감싸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도련님. 달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자 이헌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걱정을 해주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아직 날 향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좋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마. 내일 보자, 달래야. 이헌은 절뚝거리며 가마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달래가 한숨을 푹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헌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헌은 매일 밤 찾아와 달래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나르다 발등을 찍기도 하고 숯을 정리하다 온몸이 새까맣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달래도 점점 이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이헌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레 싼 무언가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달래야,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뭡니까, 도련님? 달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자기를 쳐다보자 이헌이 득의양양하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새까맣게 탄 주먹밥 3덩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먹밥이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 내가 예전에 내게 해준 보리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느냐.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상선을 몰래 깨워 쌀을 얻어 직접 지었다. 이헌의 자랑스러운 표정과는 달리 달래는 주먹밥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주먹밥이라기보다는 그냥 검은 숫덩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이건 밥이 아니라 수치옵니다. 아니다. 분명 밥이다. 내가 불 조절을 조금 잘못해서 겉만 탔을 뿐이다. 속은 멀쩡할 게야. 이헌이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고 우적우적 씹어보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이가 부러질 뻔했던 것입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헌이 눈물을 글썽이며 억지로 씹는 모습에 달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푸앗, 도련님, 그만 드십시오. 제가 따끈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달래가 배를 잡고 웃자 이헌도 멋쩍게 웃으며 탄 주먹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서툴러서 그렇지 정성만은 진심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달래는 작은 오두막으로 이헌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솥과 화덕이 있었습니다. 달래가 능숙한 솜씨로 불을 지피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헌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밥 짓는 모습을 보니 5년 전 그때가 떠오르는구나. 그때 도련님은 정말 말썽쟁이셨습니다. 나무도 제대로 못 패고 물도 제대로 못 기르시고 그래도 너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지. 신분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어. 도련님이 착하셨으니까요. 비록 세상 물정은 모르셨지만 마음씨 하나는 금덩이 같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오두막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밥이 다 되자 달래가 소박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김치 몇 쪽이 전부였지만 이헌에게는 그 어떤 수라상보다 귀했습니다. 자, 드십시오, 도련님. 고맙다, 달래야. 이헌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뜨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달래가 놀라 물었습니다. 도련님, 왜 우십니까? 혹시 간이 안 맞습니까? 아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 이 맛, 이 따뜻함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너는 모를 게다. 이헌의 눈물이 뚝뚝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식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소박한 행복, 진심이 담긴 한 끼의 소중함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달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5년 동안 이 순간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사실은 저도 도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두려웠습니다. 전하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방해라니. 너는 내 삶의 전부다, 달래야. 이헌이 달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달래도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두막 주변을 염탐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헌이 재빨리 달래를 자기 뒤로 감추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냐?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좌의정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왕께서 천안 계집과 밀회를 즐기신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거 참으로 기막힌 구경거리로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달래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감히 누구냐? 왕 앞에서 칼을 빼들다니. 왕, 여기서는 아무도 전하를 지켜주지 못하옵니다. 이제 이 계집을 데려가겠소. 순순히 내놓으시면 목숨만은 살려드리지. 사내들이 달래에게 다가서자 이헌은 벌떡 일어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살아있는 한 달래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오두막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 5명이 시퍼런 칼을 겨누고 서 있고 그 앞에는 맨주먹뿐인 임금 이헌과 그 뒤에 숨은 달래가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전하, 비키십시오. 제 목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다. 달래가 이헌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울먹였지만 이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라.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내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늘을 보겠느냐. 이헌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 있던 숯을 집게로 짚는 쇠부직갱이 하나를 낚아채 들었습니다. 천하의 보검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무기였습니다. 덤벼라. 이놈들.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헌은 왕자 시절 호위무사 몰래 익혔던 무예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직갱이가 허공을 가르며 챙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자객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솜씨가 제법이군. 하지만 우리를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헌은 부직갱이로 칼을 맞고 발로 걷어차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를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자객의 칼끝이 이헌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쳐 바닥을 적셨습니다. 도련님, 달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헌은 고통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달래야, 도망쳐라. 뒷문으로 나가. 안 됩니다. 도련님을 두고 저 혼자 갈 순 없습니다. 제발,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이헌이 자객 2명을 몸으로 밀어붙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머금고 뒷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객 둘이 그녀를 쫓으려 하자 이헌이 온몸을 던져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느냐? 상대는 나다. 이헌의 등 뒤로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지만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달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임금님이 이곳에 계신다. 상선이 이끄는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자객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둘씩 제압당했습니다. 상선이 흑투성이가 된 채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무사하십니까? 비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이헌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선, 달래는 어찌 되었느냐? 예, 호위무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친 데 없이 무사합니다. 그제야 이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헌이 눈을 뜬 곳은 화려한 침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방, 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달래가 젖은 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달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헌은 아픈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나려다 신음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 오두막은 다 부서져서. 여긴 호위 대장님의 사가입니다. 전하께서 궐로 돌아가시길 거부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를 두고 어딜 가겠느냐. 이헌이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래야, 보았느냐?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켰다. 이제 내 마음을 믿어주겠느냐? 달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같으십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목숨까지 거십니까? 전하께서 잘못되시면 이 나라와 백성은 어찌합니까? 내가 없는 세상은 내게 지옥이나 다름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랑을 모르는 왕이 어찌 백성을 품겠느냐. 이헌의 말에 달래는 더 이상 밀어낼 명분을 잃었습니다. 신분의 벽,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이헌의 뜨거운 피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아니, 전하. 제 목숨, 이제 전하의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달래가 이헌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헌은 아픈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 밖에서 상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좌의정 대감이 조정 신료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천한 여인과 놀아나다 자객에게 부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당장 환궁하셔야 하옵니다. 이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좌의정, 이 늙은 여우가 기어코. 이헌은 달래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래야,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는 숨지 않겠다. 너를 당당하게 내 여자로 만들 것이다. 하오나 전하, 신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저 때문에 전하의 위신이. 위신 따위 개나 줘버리라지. 내게는 기막힌 묘안이 있다. 이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상선을 불렀습니다. 상선, 당장 궐로 가서 4명을 전해라. 내일 아침 조회 때 내가 친히 중전 간택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겠노라고. 예? 중전 간택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잔말 말고 어서 가라. 그리고 내관들에게 일러라. 내일 조회 때는 모두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치마요? 상선은 임금의 속내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관들이 도열한 자리 양옆으로 수십 명의 내관들이 알록달록한 치마를 입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치마, 푸른 치마, 노란 치마. 색깔도 가지가지였지만 문제는 그 치마를 입은 자들이 수염 거뭇한 사내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선 영감은 다홍치마를 입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는데 치마 밑으로 털북숭이 다리가 훤히 보여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저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내 눈이 썩는구나 썩어. 말세다 말세야. 조정에 등청한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좌의정은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선,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좌의정이 삿대질하며 소리치자 상선이 수줍게 부채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시옵니다. 오늘 조회는 특별히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라 하시며 그때 주상 전환합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이헌이 등장했습니다. 평소라면 근엄한 골룡포를 입고 나타났을 테지만 오늘 이헌의 복장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익선관 대신 갓을 쓰고 골룡포 위에 여인들이 입는 붉은 장옷을 걸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근정전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신료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헌이 용상에 삐딱하게 앉아 장옷 자락을 휘날리며 말했습니다. 경들은 왜 그리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가? 내 옷차림이 그리도 이상한가? 좌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전하, 어찌하여 국왕의 채통을 버리시고 아녀자의 옷을 입고 나오셨나이까? 이는 종묘사직에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부끄럽다. 허허 좌의정.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부끄러움을 논하는가? 나는 이 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백성 중 절반인 여인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 이 치마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이 장옷이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다. 이헌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경들이 입고 있는 그 관복은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입혀준 것이다. 헌데 경들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가? 권력을 탐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는가? 이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좌의정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부터 형식과 거칠애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반려자 또한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헌이 손짓하자 근정전 문이 열리며 달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단옷을 입히고 연지를 찍어 곱게 단장시켰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숯불처럼 강렬했습니다. 저 계집은 좌의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자객들에게 죽었어야 할 여인이 살아서 그것도 궐 한복판에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렇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달래다.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중전으로 맞이할 것이다.
순간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천안 숫장수 계집을 국모로 맞이하다니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료들이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근정전 기둥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이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하다. 무엇이 천하단 말이냐? 숯을 굽는 손이 천한가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려 드는 그 손이 천한가? 이헌의 서슬 퍼런 일깔에 좌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헌은 품속에서 피 묻은 붕대를 꺼내 던졌습니다. 지난밤 자객에게 당한 상처에서 나온 붕대였습니다. 이 피가 바로 좌의정, 자네가 보낸 자객들이 낸 상처다. 내 오늘 그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대신 내 혼인을 허락해라. 만약 거절한다면 내 이 피 묻은 붕대를 들고 종묘에 가서 조상님들께 고할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려 했다고. 좌의정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꼼짝없이 당한 것입니다. 다른 신료들도 좌의정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달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라. 달래는 신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들께 묻겠습니다. 밥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숯이 중요합니까? 숯 담는 망태기가 중요합니까? 저는 비록 망태기 같은 신분이지만 제 안에는 전하를 향한 뜨거운 숯불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전하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중전의 자격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당장 물러나겠습니다. 달래의 당차고도 진심 어린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치마 입은 내관들조차 눈물을 훌쩍거렸습니다. 크흑, 말씀 한번 잘하십니다요. 숯불 같은 사랑이라니. 상선이 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자 옆에 있던 내관들도 덩달아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헌은 흐뭇한 표정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이 여인의 기계를. 내 이런 여인을 두고 누구를 중전으로 삼겠느냐? 결국 신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좌의정은 분을 사기며 고개를 숙였고 이헌과 달래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대비마마의 허락이었습니다. 대비전에서 지켜보고 있던 상궁이 급히 달려와 전했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당장 그 계집을 내치지 않으면 단식 투쟁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헌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호랑이 같은 대비마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헌은 다시 한번 기상천외한 꾀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선, 숯을 가져오라. 아주 많이. 예. 숯은 또 뭐 하시게요? 대비마마의 마음을 녹이려면 숯불갈비, 아니 숯불 작전밖에 없다. 대비전의 문턱은 높고도 험했습니다. 평소 인자하시던 대비마마께서도 이번 일만큼은 완강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석고대죄를 하듯 엎드린 이헌과 달래를 향해 대비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 천한 것에 발이 닿는 것만으로도 이궐이 더러워지는 기분이다. 대비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문풍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하, 저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대비마마 말씀이 100번 1000번 오르십니다. 아니다. 내가 포기하면 너는 또다시 혼자가 된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헌은 상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내관들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화로와 숯 더미를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왔습니다. 불을 피워라. 이헌의 명에 내관들이 숯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붉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헌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찌 옥체에 고기 냄새를 묻히시려 하옵니까? 상선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념에 재운 갈비를 석쇠에 올렸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지.
특히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밴 갈비를 제일 좋아하신다. 이 냄새를 맡으시면 분명 문을 여실 것이다. 이혼의 예상대로 고소한 갈비 냄새가 대비전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도 침을 꿀꺽 삼킬 만큼 유혹적인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밖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것이냐? 대비마마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대비마마를 위해 고기를 굽고 계시옵니다. 상궁의 대답에 대비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달래가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전하, 제가 굽겠습니다. 숯을 다루는 건 제 전문이지 않습니까? 달래는 익숙한 솜씨로 불 조절을 하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숯불은 마치 춤을 추듯 활활 타올랐다가도 은은하게 사그라들며 고기를 완벽하게 익혀냈습니다. 탄 곳 하나 없이 육즙이 가득한 갈비가 완성되자 그 향기는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마마,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숯은 겉은 검고 볼품없지만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이 숯처럼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전하와 마마를 위해 제 모든 것을 태워 섬기겠습니다. 달래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코끝을 자극하는 갈비 냄새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드르륵. 드디어 대비전 문이 열렸습니다. 대비마마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지만 시선은 잘 구워진 갈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솜씨가 제법이구나. 어디 맛이나 한번 보자. 대비마마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이 맛은 궁중 수락안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로구나. 대비마마가 감탄하자 이혼이 재빨리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이 아이의 마음이 바로 이 고기 맛과 같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시옵소서. 대비마마는 한참 동안 달래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숯처럼 자신을 태워 왕을 섬기겠다는 그 기특한 마음, 내 믿어보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갈비 맛을 매일 볼 수 있다면야 며느리로 삼아도 나쁘진 않겠구나. 대비마마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혼과 달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상선과 내관들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드디어 우리 전하 장가 가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복궁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임금과 세중전을 축복했습니다. 이혼은 골룡포를, 달래는 화려한 대례복을 입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혼례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내관들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상선 영감을 필두로 한 내관들이 색동 치마를 입고 부채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도 흥겨운지 보는 이들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우리 중전마마 만만세. 상선이 엉덩이 춤을 추며 소리치자 이혼도 채통을 잇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달래 역시 활짝 웃으며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첫날 밤을 맞이한 이혼이 달래에게 물었습니다. 중전, 궐 생활이 답답하지 않소?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답답하겠습니까? 다만, 가끔은 숯 냄새가 그립습니다. 이혼은 빙그레 웃으며 침전 구석에 있는 작은 화로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참숯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두었소. 우리의 사랑을 이어준 이 숯불, 평생 꺼트리지 않고 지키겠소. 달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잊지 못해 궁녀들을 모두 내보낸 순정파 임금님과 숯 굽는 억척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백성을 숯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를 숯불 대왕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경복궁 굴뚝에서는 매일 밤 고소한 갈비 냄새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